자네 고향이 어딘가? JW그룹 회장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우진 회장은 앞에 선 경호원 강민호가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거울을 보는 듯한 충격이었죠. 그 얼굴, 그 눈매, 귀 뒤의 점까지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2년 전 묻어둔 비밀이 되살아난 것처럼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한 이 경호원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2025년 3월 7일 미국 네바다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민간군사회사 훈련장에는 새벽 5시부터 총성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표적지 앞에 선 민호는 숨을 고르며 방아쇠를 당겼고 10발의 총알이 모두 표적 중앙에 동전만 한 원 안에 박혔습니다. 32살의 나이에도 그의 사격 실력은 여전히 특수부대 시절 그대로였죠. 강민호 사무실로 와. 무전기에서 울린 상관의 목소리에 민호는 탄창을 빼며 돌아섰습니다. 그의 손목에 감긴 낡은 군번줄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는데 거기 매달린 작은 반지에는 1992년 3월 15일이라는 날짜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그에게 준 유일한 유품이었죠. 사무실 문을 열자 대장 잭슨이 서류 뭉치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진지했고 테이블 위에는 극동아시아라고 적힌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의 재벌이 널 지명했다. JW그룹 정우진 회장이야. 민호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한국. 자신이 태어났지만 단 하루도 살아본 적 없는 나라였죠. 서류를 펼치자 중년 남자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58세, 독신, 순자산 5조 원. 최근 5년간 7번의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은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왜 저를 지명했죠? 모르겠어. 하지만 성금으로 1억 원을 이미 송금했더군. 민호는 정우진의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이 어딘가 낯익은 느낌을 줬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 분명했으니까요. 훈련장으로 돌아온 민호는 동료 마이크를 만났습니다. 그는 민호와 아프간에서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유일한 생존자였죠. 한국 간다며? 내가 태어난 곳 아니야?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곳이지. 민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군번줄을 만지는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마이크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혈연의 나라잖아. 어쩌면 뭔가 찾을 수도. 찾을 게 없어. 난 그저 일하러 가는 거야. 일주일 후 출국 전날 민호는 자신을 키워준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낡은 건물은 32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었죠. 원장 수녀가 그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민호야, 잘 지냈니? 네, 원장님. 수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노란색으로 변한 종이 봉투에는 한글로 무언가 적혀 있었지만 민호는 읽을 수 없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남긴 편지야. 이제는 읽어봐야 하지 않을까? 민호는 봉투를 보며 잠시 멈췄습니다. 32년. 그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자신을 찾지 않은 사람의 편지를 이제 와서 읽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민호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아래로 미국 대륙이 멀어지고 있었죠. 그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차올랐습니다. 한국. 그곳에서 무엇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대한항공 비즈니스석 창가에 앉은 민호는 14시간의 비행 동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릎 위에 펼쳐진 파일에는 정우진의 상세한 이력이 적혀 있었죠.
1992년 3월 결혼, 그해 9월 이혼. 6개월의 짧은 결혼 생활 뒤 33년간 독신. 5번의 약혼이 있었지만 모두 파혼으로 끝났다는 기록이 민호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왜 재혼하지 않았을까? 민호는 창밖 구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재벌가 후계자가 대를 이을 자식도 없이 혼자 산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파일을 넘기자 최근 5년간의 암살 시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폭발물, 저격, 독극물 등 수단도 다양했고 범인들은 모두 경쟁 기업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기내식이 나왔지만 민호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죠. 군번줄의 반지를 만지작거리던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1992년 3월 15일 정우진이 결혼한 시기와 겹친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우연이겠지.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묘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3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게이트를 나서자 검은 정장의 중년 남자가 팻말을 들고 서 있었죠. 김태섭, JW그룹 비서실장이라는 명함을 받은 민호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민호입니다. 오셨군요.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태섭의 표정은 딱딱했고 민호를 보는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동안 그는 계속 민호를 관찰했죠. 검은색 제네시스 뒷좌석에 앉은 민호는 창밖으로 스쳐가는 서울 풍경을 봤습니다. 높은 빌딩들, 복잡한 도로, 수많은 사람들. 자신이 태어난 도시지만 완전히 낯선 곳이었습니다. 전임 경호팀장은 내부 정보를 빼돌리다 구속됐습니다. 태섭이 백미러로 민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경고인지 설명인지 애매한 어조였죠. 알겠습니다. 회장님은 특별한 분입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아요. 민호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차는 강남의 고급 호텔로 향했고 최상층 스위트룸이 그의 숙소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짐을 풀며 민호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저 아래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화려했지만 그의 마음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새벽 3시 민호는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속에서 누군가 울고 있었어요. 여자의 목소리였는데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으며 그는 욕실로 향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유난히 창백해 보였죠. 미안해. 더 좋은 부모를. 꿈속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호는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5시가 되자 호텔 헬스장으로 내려갔고 러닝머신에서 뛰는 동안 벽걸이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JW그룹 계열사 물류센터에서 또다시 폭발물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사전에 제거돼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민호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정우진을 노리는 위협이 생각보다 심각했죠. 휴대폰이 울렸고 태섭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즉시 회장님 자택으로 오세요. 비상 상황입니다. 2025년 3월 8일 아침 6시 민호는 성남의 대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삼중 철문과 10대가 넘는 감시 카메라, 무장 경비원들이 지키는 이곳은 요새를 방불케 했죠. 태섭이 홍채 인식기에 눈을 대자 마지막 문이 열렸고 넓은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민호는 주변을 살피며 모든 진입로와 탈출 경로를 머릿속에 입력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고 벽마다 걸린 그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점이 민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죠. 젊은 남녀가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었는데 액자 아래
1992년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남자는 분명 젊은 시절의 우진이었지만 여자의 얼굴은 누군가 일부러 긁어낸 듯 흐릿했습니다. 서재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창가에 서 있던 우진이 돌아섰습니다. 꼿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민호는 검은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들어왔는데 이는 경호원의 기본 복장이기도 했지만 주변을 더 잘 관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강민호입니다. 오늘부터 회장님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숙이자 우진은 한참을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선글라스에 가려진 얼굴이지만 턱선과 체격에서 묘한 익숙함을 느꼈죠. 불편할 정도로 긴 침묵이 흐른 뒤에야 우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몇 년생인가? 1993년 7월생입니다. 우진의 손가락이 책상 위를 두드렸습니다. 무언가 계산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그때 서재 문이 열리며 50대 중반의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우아한 차림의 그녀는 우진의 여동생 미경이었습니다. 오빠, 새로운 경호원이. 말을 하다 선글라스를 쓴 민호를 본 미경이 잠시 멈췄습니다. 선글라스에 가려진 얼굴이었지만 그녀는 무언가를 느낀 듯 민호를 유심히 바라봤죠. 이분이 왠지 낯이 익은 것 같은데. 미경의 목소리에는 의아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진이 동생을 제지하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죠. 민호는 두 사람의 이상한 반응에 당황했지만 선글라스 뒤에서 표정을 숨기고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경호 동선 브리핑이 시작됐지만 우진의 시선은 계속 민호에게 머물렀습니다. 회의실, 엘리베이터, 주차장까지의 경로를 설명하는 동안에도 그는 민호의 걸음걸이와 손짓, 말투를 세심하게 관찰했죠.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집요함이었습니다. 오후 2시 임원회의에 참석한 민호는 회의실 밖에서 대기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부사장 이종혁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그는 우진을 노려보며 무언가 격앙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고 주먹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우진은 서재로 돌아와 금고를 열었습니다. 민호가 밖에서 경계 중인 것을 확인한 뒤 낡은 벨벳 상자를 꺼냈죠. 안에는 작은 약혼 반지가 들어 있었는데 안쪽에 1992년 3월 15일이라는 날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진은 반지를 만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지야.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3월 15일 아침 9시 JW그룹 본사 최상층 대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정기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고 민호는 검은 선글라스를 쓴 채 회의실 입구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죠.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이사진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종혁 부사장의 얼굴에는 숨기지 못한 적의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는 우진을 노려보며 서류를 거칠게 넘기고 있었고 손에 쥔 펜이 부러질 듯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30분쯤 지났을 때 건물 전체에 갑자기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진 복도는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고 회의실 안에서는 놀란 이사진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죠. 민호는 본능적으로 허리에 찬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몸에 밴 습관대로 호흡을 가다듬고 주변 소리에 집중했죠.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는 순간 비상계단에서 3명의 인형이 빠르게 접근하는 것이 포착됐습니다. 첫 번째 침입자가 회의실 문을 향해 돌진하는 순간 민호의 주먹이 그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쓰러지는 남자의 손에서 예리한 칼이 떨어졌고 대리석 바닥에 쨍그랑 소리를 냈죠. 두 번째 침입자가 민호의 옆구리를 노렸지만
이미 예상한 동작이었습니다. 민호는 유연하게 몸을 낮추며 상대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무릎으로 그의 등을 눌렀습니다. 세 번째 침입자가 뒤에서 습격하려 했지만 민호는 돌아서며 그의 목을 팔로 조르며 제압했습니다. 1분도 채 걸리지 않은 일이었고 3명의 침입자는 모두 의식을 잃고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조명이 복구되자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고 우진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보다는 감탄에 가까운 표정이 떠올랐죠. 바닥에 쓰러진 침입자들과 민호를 번갈아 보던 그의 시선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격투 중에 민호의 선글라스가 한쪽으로 비스듬히 벗겨져 있었던 것이죠. 선글라스를 벗은 자네 얼굴이 보고 싶네. 제대로 말이야. 우진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떨림이 숨어 있었습니다. 민호가 천천히 선글라스를 완전히 벗자 우진의 얼굴에 충격이 스쳤습니다. 처음엔 민호의 날카로운 눈매의 시선이 멈췄고 이어서 곧은 콧날과 단단한 턱선을 하나하나 훑었습니다. 마치 오래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은 듯한 표정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우진의 시선이 민호의 오른쪽 귀 뒤에서 얼어붙듯 멈췄습니다. 우진의 손에서 들고 있던 커피잔이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대리석 바닥에 튀었고 갈색 액체가 사방으로 퍼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우진의 얼굴은 마치 유령을 본 듯 창백해졌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의 동공이 확대되었다가 축소되기를 반복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 점이 언제부터? 우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평소에 위험 있는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떨리는 노인의 목소리 같았죠. 민호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귀 뒤를 만졌습니다. 그곳에는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작은 달 모양의 점이 있었죠. 어릴 때 고아원 아이들이 그 점을 보고 초승달 같다고 놀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민호의 대답을 들은 우진이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한쪽 벽에 손을 짚었고 태섭이 급히 달려와 그를 부축했죠. 하지만 우진의 눈은 여전히 민호의 점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오른쪽 귀 뒤를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작은 돌기가 만져졌죠. 정확히 같은 위치에 같은 모양의 점이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태섭의 물음에도 우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비서의 부축을 뿌리치고 화장실로 급히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선 채 고개를 돌려 자신의 점을 확인했죠. 32년 전 그의 아버지가 했던 말이 천둥 소리처럼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우리 집안 남자들은 모두 귀 뒤에 달 모양 점이 있다. 너도 내 할아버지도 증조 할아버지도 다 그랬지. 이게 바로 정씨 가문의 증표란다. 넌 내 아들이 확실하구나. 우진은 세면대를 붙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차가운 물을 얼굴에 끼얹었지만 혼란스러운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은지와 헤어진 후 그녀가 아이를 가졌다면, 그리고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아니, 그럴 리 없었습니다. 은지는 분명 미국으로 떠났고 그 후로는 소식이 완전히 끊겼으니까요. 하지만 눈앞의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온 우진은 평정심을 되찾으려 애썼지만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태섭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고 침착하게 말하려 했지만 그 속의 급박함은 숨길 수 없었죠. 강민호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 출생 기록부터 고아원 입소 경위까지 놓치는 것 없이 전부.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질문하지 마.
그리고 이건 극비야. 내 선에서 처리하고 미국 쪽 사설 탐정도 고용해. 돈은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태섭은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에도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10년 넘게 우진을 모셨지만 이렇게 동요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죠. 오후 내내 우진은 평소와 달리 산만했고 보고를 받는 중에도 계속해서 민호를 곁눈질로 관찰했습니다. 민호가 걷는 모습, 고개를 돌리는 각도, 손가락으로 턱을 만지는 습관, 생각에 잠길 때 눈을 살짝 찌푸리는 버릇까지 모든 것이 우진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자신의 젊은 시절과 너무나 닮아 있었죠. 저녁 6시 우진은 서재에 홀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책장 뒤 숨겨진 금고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죠. 1992년 대학 졸업 앨범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기다가 은지와 함께 찍은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캠퍼스에서 찍은 사진 속 은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죠. 우진은 사진 속 은지의 얼굴과 오늘 본 민호의 얼굴을 머릿속에서 겹쳐봤습니다. 눈매는 확실히 은지를 닮았고 코와 입술, 턱선은 자신을 빼닮았습니다. 우진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설마 정말 내가 내 아들이란 말이냐?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고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내일 일정 확인차 왔습니다. 우진은 황급히 사진첩을 덮었지만 민호의 시선이 잠시 그곳에 머물렀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우진은 확신했습니다. 저 눈빛, 저 표정은 분명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32년 전 거울에서 봤던 젊은 자신의 모습이 민호에게서 그대로 보였습니다. 다음 날인 3월 16일, 우진은 새벽 4시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내내 민호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고 그 귀 뒤에 달 모양 점이 계속 떠올랐죠. 침대에서 일어난 그는 서재로 가서 32년 전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1992년 9월 15일자 페이지에는 떨리는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지와 헤어졌다. 아버지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귀에 맴돈다. 언젠가 후회할 거예요. 아침 7시 우진은 민호와 함께 강남의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경호원과 함께 라운딩을 도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우진에게는 민호를 더 가까이서 관찰할 기회가 필요했죠. 골프 카트에 앉은 민호는 주변을 경계하느라 바빴지만 우진의 시선은 오직 그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자네도 골프 좀 치나? 우진이 던진 질문에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포기하지 않았죠. 그는 여분의 클럽을 민호에게 건네며 가볍게 스윙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이던 민호가 드라이버를 잡고 어색하게 자세를 잡았는데 그 순간 우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호의 스윙 자세는 독특했습니다. 왼손을 조금 더 위로 잡고 오른쪽 어깨를 살짝 내리는 그 자세는 우진만의 특징이었죠. 대학 시절 골프부 코치가 고쳐주려 했지만 끝내 바꾸지 못했던 바로 그 자세였습니다. 민호가 공을 치자 똑바로 날아간 공이 200m 넘게 비거리를 냈습니다. 누가 가르쳤나? 그 독특한 자세를? 독학입니다. 유튜브 영상 보고 혼자 연습했어요. 민호의 대답을 들은 우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독학으로 자신과 똑같은 자세가 나올 확률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클럽하우스로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 레스토랑에서 우진은 일부러 새우 요리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민호에게도 같은 메뉴를 권했죠. 음식이 나오자 민호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새우 알레르기가 있어서.
우진의 손에 들린 포크가 멈췄습니다. 그도 역시 새우 알레르기가 있었고 그것은 정씨 집안의 유전적 특징 중 하나였죠. 우진의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모두 새우를 먹지 못했습니다. 그럼 혈액형은 뭔가?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호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대답했습니다. AB형 RH 음성입니다. 희귀해서 헌혈도 자주 하는 편이에요. 우진의 얼굴이 또다시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혈액형도 똑같았으니까요. 전 국민의 0.3%만 가진 희귀 혈액형이 우연히 일치할 리 없었죠.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지만 결국 테이블에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오후 2시 대저택으로 돌아온 우진은 미경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32년 전 사진첩을 들고 서재로 들어왔죠. 낡은 앨범을 펼치자 젊은 시절의 은지 사진이 나왔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은지는 행복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결혼은 6개월밖에 지속되지 못했죠. 오빠, 이 경호원 정말 은지 언니 닮지 않았어. 미경이 태블릿에 저장된 민호의 인사 기록 사진과 은지의 사진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눈매의 각도, 눈썹의 모양, 심지어 웃을 때 생기는 보조개 위치까지 놀랍도록 닮아 있었죠. 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은지 언니가 아이를... 그만해. 우진이 날카롭게 말을 끊었지만 이미 미경도 같은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고 우진은 홀로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죠. 저녁 6시 태섭이 급히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얇은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고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회장님, 강민호에 대한 초기 조사 결과입니다. 우진이 서류를 받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민호의 출생 기록이 있었는데 1993년 7월 15일 미국 LA의 한 병원에서 태어났다고 적혀 있었죠. 어머니라는 박은지로 되어 있었지만 아버지라는 비어 있었습니다. 우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은지, 그게 바로 은지의 본명이었으니까요. 더 있습니다. LA 고아원 기록에 따르면 생후 3개월 때 입소했다고 합니다. 보호자가 남긴 메모에는 더 좋은 부모를 만나길 바란다고 적혀 있었고요. 우진은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죠. 은지는 이혼 후 임신 사실을 알았고 혼자 미국으로 가서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이를 고아원에 맡겼죠.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섭아, 이건 절대 비밀이야. 강민호 본인도 모르게 해. 하지만 회장님, 만약 정말 회장님의 아직 확실하지 않아. DNA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고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내일 일정을 확인하러 온 것이었죠. 우진은 황급히 서류를 서랍에 넣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호는 우진의 붉어진 눈을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내일 오전 이사회가 있으신 것 아시죠? 알고 있네. 자네는 늘 그 자리에 있겠지. 우진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곧 정중히 인사하고 나갔죠. 문이 닫히자 우진은 다시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호의 사진을 보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32년. 내가 너를 모르고 살았구나.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고 우진의 마음도 점점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내일 그는 태섭에게 DNA 샘플을 확보하라고 지시할 것입니다. 진실을 알아야만 했으니까요. 3월 17일 오전 10시 경기도 분당의 대학병원 진료실에서 은지는 환자 차트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2년 전 미국에서 귀국한 후 그녀는 일부러 서울을 피해 이곳에서 일하고 있었죠.
56세의 나이에도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던 그녀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벽에 걸린 TV에서 JW그룹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화면에는 우진이 새로운 경호원과 함께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카메라가 클로즈업 되자 경호원의 옆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죠. 은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민호야, 우리 민호.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2년 만에 본 아들의 모습이었죠. 화면 속 민호는 늠름한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는 우진을 닮았고 부드러운 인매는 자신을 닮았습니다. 은지는 급히 진료실 문을 잠그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죠. 1993년 7월 생후 3개월 된 아기를 안고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어떻게 우진이를 만나게 된 거니?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사설탐정 사무소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죠.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 조사해 주세요. 강민호라는 사람입니다. JW그룹 정우진 회장의 경호원이에요. 전화를 끄는 은지는 금고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1993년 LA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였죠. 어머니란에는 자신의 이름이, 아버지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고아원 입소 동의서도 있었는데 거기에는 떨리는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더 좋은 부모를 만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은지는 서류를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32년 전 우진의 아버지가 그녀를 찾아와 했던 말이 떠올랐죠. 내가 우진이와 헤어진 건 잘한 일이야. 하지만 혹시라도 아이를 가졌다면 없애. 우리 집안에 내 피는 섞일 수 없어. 만약 몰래 낳는다면 너도 아이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그 협박이 두려웠던 은지는 미국으로 도망쳤고 아이를 낳은 후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전 우진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오후 2시 은지는 병원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차를 몰았습니다. 목적지는 JW그룹 본사였죠. 건물 앞에 도착한 그녀는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때 정문으로 검은 승용차가 나왔고 뒷좌석에는 우진이 타고 있었습니다. 운전석 옆자리에는 민호가 앉아 있었죠. 신호등에 걸려 차가 멈춘 순간 은지는 민호의 옆모습을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귀 뒤에 있는 작은 달 모양의 점까지 선명하게 보였죠. 우진의 가문 남자들에게만 있다는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은지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가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지키고 있었지만 서로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7시 은지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1993년 7월 15일자 페이지를 펼쳤죠.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민호를 고아원에 맡겼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우진이 아버지의 사람들이 계속 나를 감시하고 있다. 민호야, 엄마를 용서해라. 언젠가 너를 다시 찾을게. 그때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라다오. 은지는 일기장을 덮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할 때였죠. 우진에게도 민호에게도 모든 것을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32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은지는 우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었지만 그녀는 1시간 넘게 고민한 끝에 보낸 것이었죠. 우진 씨, 저 은지예요.
만나서 할 얘기가 있어요. 중요한 일이에요. 문자를 보낸 후 은지는 답장을 기다렸지만 하루가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우진이 자신을 피하는 것일까? 아니면 아직 진실을 모르는 것일까? 은지는 불안한 마음으로 TV를 켰는데 또다시 JW그룹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JW그룹 정우진 회장이 최측근 경호원과 함께 일본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최근 계속된 위협에도 불구하고 화면에 비친 민호의 모습을 보며 은지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고 다시 한번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 받지 않았죠. 은지는 깊은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마음도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1992년 9월 10일 서울의 한 호텔 스위트룸에서 우진의 아버지가 은지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갑고 위압적이었죠.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내가 우진이와 헤어져야 한다. 이미 이혼 서류는 준비되어 있다. 노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죠. 오히려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위자료다. 미국으로 가서 새 삶을 시작해라.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우진이와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그리고 혹시 아이를 가졌다면. 노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은지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쌌죠. 아직 우진도 모르는 임신 사실을 시아버지가 눈치챈 것일까요? 아이는 없애라. 우리 정씨 가문에 지방 촌년의 피가 섞일 수는 없다. 만약 몰래 낳는다면 너도 그 아이도 무사하지 못할 거다. 현재로 돌아온 2025년 3월 19일, 은지는 그날의 악몽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병원 진료실에서 그녀는 사설탐정이 보낸 보고서를 읽고 있었죠. 강민호, 1993년 7월 15일생, LA 세인트 메리 고아원 출신, 특수부대 복무 후 민간 경호업체 근무. 모든 정보가 자신의 아들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정미경 씨라는 분이 찾아오셨는데요. 은지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미경, 우진의 여동생이었죠. 32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미경이 진료실로 들어왔을 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미경이었습니다. 언니, 정말 오랜만이네요. 2년 전에 한국 돌아오신 거 알고 있었어요. 은지가 놀란 표정을 짓자 미경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에 언니가 귀국하셨더라고요. 타이밍이 참. 어떻게 날 찾았어요? 오빠가 언니를 찾고 있어요. 아니, 정확히는 언니 아들을 찾고 있죠. 은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경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죠. 민호와 우진이 함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언니 아들 맞죠? 강민호라는 이름으로 오빠 옆에서 경호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은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사진 속 민호를 바라볼 뿐이었죠. 미경이 계속 말했습니다. 오빠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귀 뒤에 점 혈액형, 그리고 모든 정황이 일치한다고. 확실히 하기 위해 DNA 검사를 진행할 거라고 했어요.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경은 그녀의 손을 잡았죠. 언니, 왜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우리가 도울 수 있었는데. 어떻게 도와요? 아버님이 그렇게 반대하시는데. 나도 민호도 위험했을 거예요. 미경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도 아버지의 무서움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편 같은 시각 우진의 서재에서는 태섭이
미국 사설탐정의 최종 보고서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1993년 LA 병원의 출산 기록, 고아원 입소 서류, 그리고 은지가 남긴 편지 사본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회장님, 편지를 읽어보시겠습니까?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은지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언젠가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를 이해해 줄 수 있을까? 너를 포기한 건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야. 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었어. 건강하게 자라다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한다. 1993년 10월 12일, 너를 영원히 사랑하는 엄마가. 우진은 편지를 내려놓고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32년 동안 자신도 모르게 아들이 있었고 은지가 혼자서 그 모든 고통을 감내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회장님, 강민호 씨는 아직 이 사실을 모릅니다. 알아. 하지만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겠지. 그때 민호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우진과 태섭은 황급히 서류를 치웠지만 민호의 예리한 눈은 이미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죠. 회장님, 일본 출장 준비 완료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출발입니다. 우진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죠. 그 눈매, 그 목소리, 심지어 서 있는 자세까지 모두 자신을 닮아 있었습니다. 민호 씨, 혹시 부모님을 찾고 싶지 않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호가 당황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가 대답했죠. 찾아서 뭐 하겠습니까? 32년 동안 저를 찾지 않은 사람들인데. 우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으니까요. 우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민호는 정중히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우진은 다시 은지의 편지를 펼쳤습니다. 은지야, 우리 아들이 너무 많이 아파하고 있어.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3월 20일 새벽 5시 민호는 일본 출장 준비를 마치고 우진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검은 승용차 트렁크에는 방탄조끼와 비상 장비가 가득했죠. 최근 이종혁 부사장 측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정보를 입수한 터였습니다. 민호는 백미러로 뒤를 확인하며 신중하게 운전했습니다. 우진이 차에 오르자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우진은 이제 민호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민호는 여전히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공항까지 가는 1시간 동안 우진은 계속 민호를 곁눈질로 바라봤습니다. 민호 씨, 일본은 처음인가? 아닙니다. 군 복무 시절 합동훈련으로 몇 번 가봤습니다. 우진은 민호의 단정한 말투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자신도 그 나이 때는 저렇게 원칙적이고 고지식했었죠. 오사카 공항에 도착한 후 두 사람은 곧바로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최고층 스위트룸에 짐을 푼 우진은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사카 성이 저 멀리 보였고 벚꽃이 만개하기 시작한 거리가 아름다웠죠. 그때 민호가 보안 점검을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후 3시 미팅 장소 사전 답사 다녀왔습니다. 비상구 2곳 확인했고 예비 동선도 확보했습니다. 우진은 민호의 철저함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슴 한편이 아팠죠.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유능한 사람으로 성장했지만 그 성장 과정을 함께하지 못했으니까요. 오후 미팅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일본 파트너사와의 계약이 성사되면서
우진의 표정도 밝아졌죠. 저녁 식사를 위해 전통 료칸으로 이동하는 길에 우진이 민호에게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경호원이 아니라 동료로서 함께 식사하지 않겠나? 민호는 망설였지만 우진의 진심 어린 눈빛에 결국 수락했습니다. 다다미 방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앞에 정갈한 가이세키 요리가 차례로 나왔죠. 사케를 한 잔씩 나누며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아원 생활은 어땠나? 힘들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원장 수녀님이 잘 돌봐주셨고요. 외롭지 않았나? 민호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의 눈에 순간적으로 슬픔이 스쳤지만 금세 평정심을 되찾았죠. 외로움은 익숙해지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우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어린 시절부터 외로움과 싸우며 살아왔다는 사실이 너무 미안했죠. 다음 날 오전 두 사람은 교토로 이동했습니다. 금각사를 배경으로 중요한 투자자와의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죠. 그런데 미팅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주차장에 수상한 차량 2대가 정차해 있었고 운전석에 앉은 남자들의 허리춤에 불룩한 것이 보였습니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돌아가시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검은 복면을 쓴 남자 4명이 차를 에워쌌죠. 민호는 재빨리 우진을 뒤로 밀고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첫 번째 공격자가 칼을 휘두르자 민호는 팔로 막으며 동시에 무릎으로 상대의 복부를 가격했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뒤에서 습격했지만 민호는 몸을 돌려 팔꿈치로 그의 턱을 쳤죠. 격투 중에 민호의 팔에 깊은 상처가 났습니다. 붉은 피가 흘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죠. 우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공격자까지 제압한 후에야 민호는 거친 숨을 내쉬며 주저앉았습니다. 민호 씨, 괜찮나? 우진이 달려와 민호의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깊은 자상이었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죠. 괜찮습니다. 회장님이 무사하신 게 중요합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민호가 치료받는 동안 우진은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의사가 나와 괜찮다고 하자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병실로 들어간 우진은 붕대를 감은 민호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나? 목숨을 걸고 모르겠습니다. 그냥 회장님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민호의 대답에 우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혈연의 끈이 무의식 중에 작동한 것일까요? 우진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민호는 우진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에 당황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우진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편안했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 무렵 태섭이 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종혁이 이사회를 소집해 우진을 해임시키려 한다는 소식이었죠. 우진은 즉시 귀국을 결정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민호는 붕대를 감은 팔을 감추고 평소처럼 경계 근무를 섰습니다. 우진은 그런 민호를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왔다고. 3월 22일 오후 2시 JW그룹 창립 기념식이 열리는 대형 컨벤션 센터는 3,000명의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거대한 무대 위에는 화려한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고 드론 100대가 하늘에서 멋진 쇼를 펼치고 있었죠. 민호는 붕대를 감은 팔을 검은 정장 소매로 감추고 무대 옆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입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그는 평소처럼 침착했습니다. 우진이 무대에 올라 창립 기념사를 시작했을 때 민호의 시선이 갑자기 무대 위 조명탑으로 향했습니다. 수십 개의 조명을 지탱하는 와이어 중 하나가 끊어져 있었고
나머지 와이어들도 위태롭게 늘어나 있었죠. 무게를 견디지 못한 조명탑이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우진이 서 있는 방향으로 민호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무대로 뛰어올랐습니다. 수천 명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지만 그의 눈에는 오직 우진만 보였죠. 조명탑이 쓰러지기 직전 민호는 온 힘을 다해 우진을 밀쳤습니다. 우진이 안전지대로 넘어지는 순간 육중한 조명탑이 민호를 덮쳤습니다. 굉음과 함께 먼지가 자욱했고 비명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우진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봤을 때 민호는 조명탑 아래 깔려 있었죠. 붉은 피가 바닥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 민호 씨. 우진이 달려가 조명탑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너무 무거웠습니다. 직원들이 달려와 함께 조명탑을 치우자 민호의 모습이 드러났죠. 늑골 3개가 부러졌고 내부 출혈이 심각했습니다. 의식을 잃은 민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0분이 걸렸지만 우진에게는 1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민호의 손을 꼭 잡고 계속 말을 걸었죠. 버티게. 제발 버티게. 내 아들아. 무의식 중에 튀어나온 말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너무 혼란스러워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응급처치를 받던 구급대원이 급히 외쳤습니다. 혈액형이 AB형 RH 음성입니다. 병원에 혈액 재고가 없다고 합니다. 우진이 즉시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내가 같은 혈액형이야. 내 피를 뽑아. 하지만 회장님도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시간이 없어. 당장 수혈해.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민호를 수술실로 옮겼습니다. 우진은 곧바로 체열실로 가서 수혈을 시작했죠. 간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환자분과 어떤 관계이신가요? 혈액 적합성이 완벽하게 일치하는데 보통 가족이 아니면. 우진은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수술은 4시간이나 계속됐고 우진은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죠. 태섭이 달려와 보고했습니다. 조명탑 와이어는 누군가 일부러 절단한 것 같습니다. 이종혁 부사장 측 소행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우진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직 수술실 불빛만 바라보고 있었죠. 마침내 의사가 나왔을 때 우진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환자는 어떻습니까? 다행히 위기는 넘겼습니다. 회장님 혈액 덕분에 살았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합니다. DNA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 같은데 의사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우진은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민호는 여러 기계에 연결된 채 누워 있었죠. 창백한 얼굴이 너무나 어려 보였습니다.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미국 고아원이라는 발신자가 떴죠. 태섭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강민호 씨가 지금 의식이 없어서. 편지요. 어머니가 남긴 편지를 보관하고 있다고요. 우진이 전화를 빼앗아 받았습니다. 저는 강민호 씨 보호자입니다. 그 편지를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민호가 읽기를 거부했던 편지입니다. 하지만 위급한 상황이라면 이메일로 사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30분 후 우진은 태섭의 노트북으로 편지를 확인했습니다. 은지가 민호를 고아원에 맡기던 날 쓴 편지였죠. 내 사랑하는 아들 민호에게. 엄마가 너를 포기한 것이 아니야. 너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어. 내 아빠는 좋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야. 언젠가 내가 아빠를 만나게 된다면 그를 원망하지 마. 그는 내 존재를 몰랐으니까. 엄마는 멀리서라도 항상 너를 지켜볼게. 사랑한다, 내 아들아.
편지를 읽은 우진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32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밀려왔죠. 그가 흐느끼고 있을 때 중환자실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민호가 깨어난 것입니다. 우진이 달려가자 민호가 힘겹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초점 없던 눈동자가 서서히 우진을 향했죠. 회장님, 무사하신가요? 첫마디가 자신을 걱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우진은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는 괜찮아. 자네 덕분에. 자네가 날 구했어. 다행입니다. 그게 제 일이니까요. 민호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우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였죠. 민호야, 내가 할 말이 있어. 3월 23일 오전 10시, 민호가 의식을 되찾은 지 12시간이 지났습니다. 우진이 진실을 말하려던 순간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이종혁 부사장이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5명과 함께 들어왔죠.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정우진 회장, 이제 끝이야. 이종혁이 서류 뭉치를 침대 위에 던졌습니다. 이사회 긴급 소집 결의안이었죠. 과반수 이상의 이사진이 우진의 해임에 동의한다는 서명이 빼곡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이사회에서 당신은 해임될 거야. 33년 전 당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배신했듯이 이제는 내가 당신을 끝장낼 차례지. 우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종혁의 아버지는 정씨 그룹의 창업 동지였지만 우진의 아버지에게 밀려 부사장에 머물렀던 인물이었죠. 그 원한이 대를 이어 이어진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거였군. 조명탑 사고도 증거가 있나? 난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야. 당신이 병원에 있는 동안 이사진을 설득하기 충분했거든. 민호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우진이 막았습니다. 이종혁이 비웃었죠. 그 경호원도 이제 필요 없을 거야. 내일부터 JW그룹은 내 것이니까. 이종혁이 나간 후 우진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섭이 급히 들어와 보고했죠. 회장님, 이사진 10명 중 7명이 이미 이종혁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나머지 3명도 중립을 지키겠다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우진은 창밖을 바라봤죠. 30년 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호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우진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상처 입은 아들이 자신을 걱정하는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죠. 그는 이제 더는 숨길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민호야,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구나. 하지만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은지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녀의 눈은 붓고 충혈되어 있었죠. TV 뉴스에서 민호의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입니다. 민호야.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낯선 중년 여성을 의아하게 바라봤죠. 우진이 일어나 은지를 맞았습니다. 은지야, 왔구나. 두 사람이 아는 사이라는 것을 깨달은 민호가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은지는 민호의 침대로 다가갔지만 선뜻 손을 뻗지 못했죠. 32년의 세월이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민호의 질문에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진이 대답했죠. 이분은 박은지 원장이야. 그리고 그때 태섭이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종혁이 회사로 무장 경비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회장실을 점거하고 금고를 열려고 한다고. 우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금고에는 회사 지분 증서와 중요 서류들이 있었죠. 민호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안 돼. 자네는 부상이. 회장님이 지켜온 회사입니다. 제가 지켜드려야죠.
민호는 붕대를 감은 채로 옷을 입었습니다. 은지가 막으려 했지만 민호의 결연한 눈빛에 말을 잇지 못했죠. 우진도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은 여기 계세요. 제가 처리하고 오겠습니다. 민호가 나간 후 은지가 우진에게 물었습니다. 민호한테 말했어요. 아직 이종혁 때문에. 두 사람은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태섭에게서 연락이 왔죠. 회장실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민호 씨가 이종혁의 부하 셋을 제압했지만 본인도 총상을 입었습니다. 은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우진은 즉시 병원을 나섰죠. 회사에 도착했을 때 경찰이 이미 현장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실 바닥에는 피가 흥건했고 민호는 벽에 기댄 채 거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왼쪽 어깨에 총알이 박혀 있었죠. 회장님, 금고는 무사합니다. 민호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피 묻은 지분 증서가 들려 있었죠. 이종혁은 수갑을 찬 채 경찰에 연행되고 있었습니다. 불법 무기 소지와 강도 미수 혐의였죠. 구급차에 실려가는 민호를 보며 우진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그는 은지에게 말했죠. 이제 민호에게 모든 걸 말해야겠어. 우리가 그 아이의 부모라는 것을. 3월 23일 저녁 8시 병원 수술실 앞 복도는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민호가 총상 제거 수술을 받은 지 2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수술실 불빛은 켜져 있었죠. 우진과 은지는 나란히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2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어색함이 남아 있었지만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만은 같았습니다.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카페인이 들어가지 않았고 그저 뭔가를 잡고 있어야 마음이 조금이라도 안정될 것 같았죠. 우진은 초조하게 발을 구르다가 일어섰다 앉기를 반복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가끔 마주쳤지만 금세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민호가 어릴 때는 어땠어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지는 쓸쓸하게 웃었죠. 모르겠어요. 생후 3개월에 고아원에 맡겼으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은 정말 예쁜 아기였어요. 잘 울지도 않고 늘 조용했죠.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을 때 두 사람은 동시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사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총알은 성공적으로 제거했습니다. 다행히 주요 장기는 피했어요. 하지만 출혈이 심해서 또 수혈이 필요합니다. AB형 RH 음성 혈액이 병원 혈액은행에 재고가 없어서 우진과 은지가 동시에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서로를 바라본 두 사람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죠.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두 분 다 같은 혈액형이신가요? 환자와 무슨 관계? 저희가 부모입니다. 우진의 대답에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곧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환자 기록에는 고아원 출신이라고 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묻지 않고 두 사람을 체열실로 안내했습니다. 체열실에서 나란히 수혈을 하면서 은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바늘이 팔에 들어가는 것을 보며 그녀는 32년 전을 떠올렸죠. 민호를 낳던 날도 이렇게 혼자였어요. LA의 작은 병원에서 진통이 시작됐을 때 우진 씨 이름을 불렀지만 당신은 거기 없었죠. 내가 있었다면. 알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32년 동안 우리 아이가 이렇게 가까이 있었는데도 몰랐네요. 내가 미안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아버지 뜻을 거역했어야 했는데. 우진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 모두 너무 어렸어요.
23의 나이에 뭘 알았겠어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너무 깊었으니까요. 피가 천천히 수혈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며 그들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피가 아들을 살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수혈이 끝난 후 그들은 회복실로 옮겨진 민호를 보러 갔습니다. 의식은 없었지만 안정된 상태였죠. 창백한 얼굴에서도 우진과 은지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는 우진을, 부드러운 인매는 은지를 닮았습니다. 그때 민호의 손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군번줄에 매달린 작은 반지였죠. 우진이 그것을 주워들었을 때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낡고 변색된 반지 안쪽에 1992년 3월 15일이라는 날짜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자신이 은지에게 준 약혼 반지였죠. 이걸 어떻게... 우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은지가 조용히 말했죠. 고아원에서 유일하게 받은 유품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남긴 거예요. 언젠가 아빠를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진은 반지를 가슴에 대고 흐느꼈죠. 그들의 아들은 32년 동안 부모의 흔적 하나만을 붙잡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것도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자신과 함께 있었던 유일한 물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중히 간직했던 것이죠. 새벽 2시 민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은지가 먼저 알아차리고 우진을 흔들었죠. 민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우진과 은지의 모습이 보였죠. 낯선 여인이 왜 계속 여기 있는지 의아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목이 타는 듯했고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우진이 물을 가져다 민호의 입술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민호의 손을 잡았죠.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민호야, 이제 정말 할 말이 있어. 민호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죠. 자네가 늘 차고 다니는 그 반지, 내가 32년 전 이 사람에게 준 약혼 반지야.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은지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 혼란이 가득했죠. 은지가 민호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분이 내 어머니야. 박은지. 그리고 나는... 우진이 말을 멈췄습니다. 32년 만에 처음 하는 말이라 목이 맸죠. 은지가 대신 말했습니다. 우진 씨가 내 아빠야, 민호야. 민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죠.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에는 분노와 슬픔, 혼란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부모와의 만남이 이런 식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거짓말. 그럴 리 없어요. 저는 버려진 아이예요. 고아원에서 자랐다고요. 며칠 전 내가 의식을 잃었을 때 몰래 DNA 검사를 했어. 결과가 나왔어. 99.9% 일치해. 우진이 서류를 보여줬지만 민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32년 동안 버려진 아이로 살아온 상처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그래서요. 이제 와서 부모라고요. 32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 내가 고아원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요. 다른 아이들은 다 부모가 데리러 왔는데 나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은지가 눈물을 흘리며 설명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우진 씨 아버지가 우리를 위협했고 내가 태어나면 너도 위험할 거라고. 아버지는 내 존재를 몰랐어. 알았다면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았을 거야. 우진이 간절하게 말했지만 민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죠. 나가주세요.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요.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병실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복도에서 은지가 무너져 울었고 우진도 벽에 기댄 채 고개를 숙였죠. 3월 24일 새벽 4시 병원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우진은 병실 밖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고 은지는 휴게실 소파에서 잠깐 눈을 붙였다가 다시 깨어났죠. 두 사람은 민호가 마음을 열기를 기다렸지만 병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회진을 돌 때만 잠깐 열렸다가 다시 닫혔을 뿐이었죠. 은지가 두 잔의 커피를 들고 우진 옆에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종이컵을 건네며 그녀가 말했죠. 민호가 3살 때 고아원에 찾아간 적이 있어요. 우진이 놀란 눈으로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먼 곳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죠. 멀리서 지켜봤어요. 다른 아이들과 놀고 있었는데 혼자 구석에서 블록을 쌓고 있더라고요. 다가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당신 아버지가 보낸 사람들이 계속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우진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은지가 가방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멀리서 찍은 흐릿한 사진이었지만 어린 민호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매년 생일마다 멀리서 봤어요. 5살 때는 고아원 운동회에서 달리기 1등을 했고 8살 때는 크리스마스 연극에서 주인공을 했죠. 10살 때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진이 그녀의 손을 잡았죠. 10살 때는 입양 갈 뻔했어요. 좋은 부부가 민호를 데려가려 했는데 서류에 문제가 생겨서 취소됐죠. 민호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그날 밤 고아원 창문 너머로 우는 모습을 봤어요.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겪었을 외로움과 상처를 이제야 알게 된 것이죠. 그때 병실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민호가 문틈으로 복도를 보고 있었죠. 우진과 은지가 벌떡 일어났지만 민호는 다시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잠깐만 제발. 우진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민호가 멈췄지만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죠. 뭘 더 들려주실 건가요? 32년 동안의 변명인가요? 변명이 아니야. 진실을 알려주고 싶어. 은지가 사진을 민호에게 보여줬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을 본 민호의 표정이 흔들렸죠. 이걸 어떻게 해? 매년 너를 봤어. 멀리서지만 내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봤어. 민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죠. 그래서요. 지켜보기만 했다고요. 왜 데려가지 않았어요? 그때 태섭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회장님, 고 회장님 금고에서 발견했습니다. 유 원장과 함께 있었어요. 우진이 봉투를 열자 누렇게 변색된 편지들이 나왔습니다. 은지가 우진에게 보낸 편지들이었죠. 하지만 우진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두 그의 아버지가 가로챈 것이었죠. 첫 번째 편지는 1992년 10월에 쓰여졌습니다. 우진에게 나 임신했어요. 우리 아기예요. 하지만 아버님이 찾아오셨어요. 아기를 지우지 않으면 당신까지 위험하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두 번째 편지는 1993년 1월이었습니다. 미국에 왔어요. 아기는 지킬 거예요. 당신이 알면 아버님께 맞설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말할 수 없어요.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미안해요. 마지막 편지는 1993년 8월 민호를 고아원에 맡긴 직후였습니다. 우리 아들을 포기했어요. 민호라고 이름 지었어요. 당신을 닮은 예쁜 아이예요. 언젠가 다시 찾을 거예요.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당신을 여전히 사랑해요. 편지를 읽는 우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호도 어깨 너머로 편지를 읽고 있었죠. 은지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이 편지들을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어요. 당신이 날 잊었다고 생각했죠. 우진이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분노와 후회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아버지가 모든 걸 막았어. 내가 너희를 찾으려 했을 때도 거짓 정보를 줬어. 은지가 결혼했다고, 행복하게 산다고. 민호가 편지를 만졌습니다. 종이에서 32년의 세월이 느껴졌죠. 어머니가 자신을 포기한 게 아니라 지키려 했다는 사실, 아버지가 자신의 존재를 알았다면 모든 걸 버리고라도 찾았을 거라는 사실이 서서히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정말 날 사랑했나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지가 민호의 손을 잡았죠. 매 순간 사랑했어. 내가 없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 우진도 민호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은지를 잊으려 했지만 못했어. 그래서 재혼도 안 했어. 내 마음속에는 늘 은지와. 이제 알았지만 너도 있었던 거야.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2년 동안 얼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죠. 그는 여전히 상처받은 아이였지만 이제 부모의 사랑이 진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민호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우진과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죠. 32년의 공백을 하루아침에 메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진실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었죠.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3월 25일 오전 10시 병원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붕대를 감은 채 의자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에게 전달된 DNA 검사 결과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우진과 은지는 맞은편에 앉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민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혼란스러움이 남아 있었지만 어제와는 달리 적대감은 사라져 있었죠.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99.9%. 과학적으로는 부정할 수 없네요. 하룻밤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우리가 완벽한 부모는 아니었어. 아니, 부모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지.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민호가 손을 들어 말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죠. 32년이에요. 제가 혼자 살아온 시간이 32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매일 밤 왜 버려졌을까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된 아이라서,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서라고.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호가 계속 말했죠. 12살 때 자살을 생각한 적도 있어요. 아무도 날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사실은 사랑했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하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진이 일어나 민호 옆으로 갔습니다.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죠. 민호는 처음엔 몸을 뻣뻣하게 했지만 이내 긴장을 풀었습니다. 아버지. 민호가 처음으로 우진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우진의 다리에 힘이 풀렸죠. 그는 민호를 끌어안았습니다. 서툴고 어색했지만 32년 만에 첫 포옹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민호도 천천히 팔을 들어 우진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은지가 다가와 두 사람을 함께 안았죠. 세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32년의 시간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미경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눈물 자국이 선명한 세 사람을 보고 미소를 지었죠.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네요. 미경이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난 내 고모야. 정미경.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우리 가족인 걸 알았어. 눈빛이 똑같거든. 민호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모.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퇴원 수속 준비됐습니다. 이제 집에 가셔도 됩니다. 집. 민호에게는 낯선 단어였습니다. 고아원, 군대, 그리고 작은 원룸. 그것이 그가 알던 전부였죠. 우진이 물었습니다. 민호야, 우리 집에 가지 않겠니? 내 방도 준비했어. 민호가 놀란 눈으로 우진을 봤습니다. 제 방이요? 응. 사실 어젯밤에 준비했어.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로. 민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32살에 처음으로 자신의 방이 생긴 것이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2시, 민호는 처음으로 정씨 가문의 대저택에 발을 들였습니다. 경호원으로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죠. 현관에 들어서자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는 어제 은지가 보여준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도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 언제? 어젯밤에 은지가 가져왔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야. 우진이 민호를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 끝 큰 방문을 열자 넓은 공간이 나타났죠. 창으로는 정원이 한눈에 보였고 책상과 침대, 옷장까지 모든 것이 새 것이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요. 완벽해요. 민호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 옷장에는 그의 사이즈에 맞는 옷들이 걸려 있었죠. 침대 옆 탁자에는 작은 액자가 있었는데 우진과 은지 그리고 민호의 사진이 합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미경이 만들었어. 우리가 함께였다면 찍었을 사진이라고. 민호가 액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유리에 맺혔죠. 그는 침대에 앉아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우진이 옆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 우리에게는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저녁 식사 시간, 네 사람이 처음으로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은지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죠.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 그리고 민호가 좋아한다는 계란말이까지. 이걸 어떻게 하셨어요? 민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은지가 수줍게 웃었죠. 고아원 원장님께 물어봤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식사를 하면서 어색한 침묵이 가끔 흘렀지만 그것도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미경이 우진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자 민호가 웃었고 은지가 민호의 군대 시절을 궁금해하자 그가 조금씩 말문을 열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민호는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우진이 옆에서 함께 걸었죠. 봄밤의 공기가 상쾌했고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회장님, 아니 아버지, 민호가 말했습니다. 저도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노력해 볼게요. 가족이 되는 법을 배워 볼게요. 우진이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거친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있었죠. 우리도 배울게. 부모가 되는 법을. 4월 1일 오전 9시 JW그룹 대회의실은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이종혁 사건 이후 일주일 만에 열린 공식 기자회견이었죠. 우진이 단상에 올랐을 때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민호가 서 있었죠.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죠. 제 아들 강민호를 소개합니다. 32년 전 헤어졌다가 이제야 다시 만났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지만 우진은 말을 이었습니다. 민호는 앞으로 JW그룹의 안전총괄이사로 일할 것입니다. 경호원으로서가 아니라 경영진의 일원으로서 말입니다. 민호가 마이크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더 이상 그림자 속의 경호원이 아니었죠. 당당한 후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호입니다. 앞으로 아버지를 도와 회사를 지키겠습니다. 간단한 인사였지만 그 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민호는 처음으로 이사 전용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최상층에 마련된 그의 새 사무실로 가는 길이었죠. 사무실 문패에는 강민호 안전총괄이사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문패를 바라봤습니다. 32살에 처음으로 얻은 진짜 이름표였죠. 더 이상 무명의 경호원이 아닌 정씨 가문의 아들이자 JW그룹의 임원이었습니다. 오후 3시 민호는 은지의 병원을 찾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난 후라 진료실은 한산했죠. 은지는 민호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생긴 우리 아들, 정장이 잘 어울리네. 어머니. 민호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아직도 어머니라는 호칭이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었죠. 은지가 차를 따르며 물었습니다. 회사 생활은 어때? 복잡해요. 경호원일 때는 몸만 쓰면 됐는데 이제는 머리를 써야 하니까 금세 익숙해질 거야. 내 아버지 피를 물려받았으니까. 두 사람이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미국에서 날아온 고아원 원장 수녀였죠.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원장님, 늙은 수녀가 민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민호야, 드디어 부모님을 찾았구나. 원장님이 계셨기에 가능했어요. 감사합니다. 수녀가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민호 어머니시군요. 민호를 맡기실 때 얼마나 울었는지 기억해요. 은지가 수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못한 일을. 민호는 착한 아이였어요. 늘 다른 아이들을 도왔죠. 부모가 없어도 삐뚤어지지 않았어요. 세 사람은 오래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민호의 어린 시절,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처음으로 엄마라고 말했을 때, 은지는 놓쳤던 모든 순간들을 수녀를 통해 조금이나마 채울 수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민호는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이종혁을 면회하기 위해서였죠. 철창 너머로 보이는 이종혁은 초라했습니다. 한때 부사장이었던 위엄은 사라지고 수의를 입은 범죄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왜 왔나? 이종혁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민호가 대답했죠. 용서하러 왔습니다. 이종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이었죠. 당신도 피해자였어요. 아버지의 원한에 사로잡혀 삶을 낭비했죠.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의 편지를 찾았어요. 정씨 회장님께 보낸 화해의 편지였죠. 하지만 전달되지 않았어요. 이종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호가 편지를 보여줬죠. 30년 전 이종혁의 아버지가 쓴 편지였습니다. 친구여,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나? 사업은 경쟁이지만 우정은 영원하네. 화해하고 싶네. 아들들에게는 우리의 갈등을 물려주지 말자. 편지를 읽은 이종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동안 원한으로 살았는데 그것이 오해였다는 사실에 무너져 내렸죠. 아버지가 화해하려 했다니. 민호가 철창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원한을. 당신도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일주일 후 우진과 은지의 재결합 소식이 조용히 알려졌습니다. 성대한 결혼식 대신 가족들만 모인 작은 예식이었죠. 민호가 주례를 섰습니다. 32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를 사랑합니다. 우진과 은지가 다시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1992년에 그 반지였죠. 민호가 32년 동안 간직했던 바로 그 반지였습니다. 이제는 부모의 손가락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경이 축하 노래를 불렀고 태섭이 축배를 들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죠. 민호는 부모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한 달 후 민호는 미국 고아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죠. 우진과 은지가 함께였습니다. 고아원 앞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강민호 홀이라고 적혀 있었죠. 우진이 거액을 기부하여 새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이제 더 많은 아이들이 따뜻한 곳에서 자랄 수 있을 거야. 우진이 말했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죠. 저처럼 버려진 아이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겠죠. 버려진 게 아니야. 은지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잠시 떨어져 있었을 뿐이야. 우리는 늘 연결되어 있었어. 세 사람은 고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나와 그들을 맞았죠. 민호는 아이들을 보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외롭고 슬펐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었습니다. 얘들아, 희망을 잃지 마. 언젠가는 가족을 찾을 거야. 민호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자신이 그랬듯이 이 아이들도 언젠가는 사랑을 찾을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다음해 3월 15일 정씨 가문 대저택의 정원에는 봄꽃이 만개했습니다. 정확히 1년 전 민호가 이 집에 처음 발을 들였던 날이었죠. 그리고 34년 전 우진과 은지가 약혼했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민호가 JW그룹 부회장으로 공식 취임하는 날이었으니까요. 대회의실에는 임원들과 주요 주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호가 단상에 올랐을 때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1년 전 경호원이었던 때와는 완전히 달랐죠.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와 당당한 표정에서 진정한 후계자의 면모가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W그룹 부회장 강민호입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발표했죠. 안전 시스템 개선으로 산업재해가 80% 감소했고 새로운 보안 프로토콜 도입으로 기업 비밀 유출이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무엇보다 이종혁 사태 이후 흔들렸던 직원들의 신뢰를 회복한 것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취임식이 끝난 후 민호는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우진이 창가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1년 전과 똑같은 자세였지만 그의 표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따뜻한 아버지의 미소가 얼굴에 가득했죠. 축하한다, 아들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호칭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는 순간 은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죠. 민호야, 이건 취임 선물이야. 상자를 열자 손목시계가 나왔습니다. 뒷면에는 1993년 7월 15일 민호의 생일이 새겨져 있었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우리가 항상 함께였던 시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은지가 민호를 안았죠. 이제 잃어버린 시간은 잊자. 우리에게는 앞으로의 시간이 더 많으니까. 오후 3시 민호는 특별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요양원이었죠. 그곳에는 뜻밖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종혁이었습니다. 1년의 실형을 마치고 집행유예로 나온 그는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었죠. 왜 왔나? 이종혁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적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움이 가득했죠. 민호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치료비입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또 다른 봉투에는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JW그룹 계열사 중 작은 회사 하나의 경영권 위임장이었죠. 왜 이런 걸? 당신도 다시 시작할 기회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결정하신 겁니다. 이종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원한으로 가득했던 그의 마음이 처음으로 따뜻해졌죠. 저녁 7시 민호는 미경과 함께 특별한 장소에 있었습니다. 바로 LA의 세인트 메리 고아원이었죠. 1년 전 개관한 강민호 홀에서는 아이들의 생일 파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아이들 사이에 앉아 케이크를 나눠주고 있었죠. 민호 아저씨, 정말 버려진 아이였어요. 6살 소녀의 질문에 민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버려진 게 아니라 잠시 길을 잃었던 거야. 그럼 아저씨도 가족을 찾았어요. 응. 32살이 되어서야 찾았어. 너희도 언젠가는 찾을 거야. 아니면 새로운 가족을 만들 거나. 그때 한 소년이 민호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근데 아저씨, 가족을 만나서 행복해요. 민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봤죠. 처음엔 어색하고 때론 힘들기도 했습니다. 32년의 공백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들은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응, 행복해. 완벽하진 않지만 행복해. 파티가 끝난 후 민호는 고아원 뒤뜰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비석이 하나 있었죠. 1년 전 세상을 떠난 원장 수녀의 묘비였습니다. 민호는 꽃을 놓고 잠시 묵념했습니다. 원장님, 저 이제 진짜 가족이 생겼어요. 늦었지만 찾았어요. 바람이 불어벗고 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원장 수녀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밤 10시 민호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옆자리에는 우진이, 뒷자리에는 은지와 미경이 앉아 있었죠. 1년 전에는 혼자 왔던 길을 이제는 가족과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뭐 생각해? 우진이 물었습니다. 민호가 미소 지었죠. 그냥 집에 간다는 생각이요. 집. 1년 전까지만 해도 민호에게 집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돌아갈 곳이 있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늦게 만났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날아갔습니다. 새벽에 첫 햇살이 창으로 들어왔고 민호는 군번줄의 반지를 만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유일한 유품이 아니었죠. 부모님과 함께 맞춘 새 반지가 손가락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군번줄을 차고 있었습니다.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죠. 아버지, 내년 사업 계획 검토하실래요? 민호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우진이 흐뭇하게 웃었죠. 그래, 같이 보자.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지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죠. 32년의 세월을 돌아 이제야 완성된 가족.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진짜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날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강민호와 그의 가족에게도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가족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응원을 해주고 싶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인생은 드라마였습니다.